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따스했던 저녁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진 것은 창밖에는 봄 기온을 느끼게 하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벚꽃이 만발한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담한 단독주택. 고풍스러운 기와지붕과 하얀 벽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이 집에 사는 것은 김씨 가족. 아버지 김건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회사원이다. 어머니 이미영은 전업주부로 가족을 위해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헌신적인 여성이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 김태민은 동네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14살 소년이다. 겉보기에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 하지만 이 집의 식탁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태민의 성적이 좋지 않아 부모님, 특히 건우의 초조함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태민아, 기말고사 결과는 어떻게 됐니? 건우가 엄격한 어조로 묻는다. 젓가락을 든 태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미영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눈치채고. 여보, 아직 태민이 밥 먹는 중이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라고 부드럽게 타이른다. 하지만 건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 태민아, 너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 성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된장찌개를 마시는 척하며 눈물을 참고 있다. 건우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명문대를 졸업한 후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미영은 그런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다. 하지만 태민은 태민일 뿐 건우처럼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고 성적은 항상 평균 정도였다. 태민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매일 노력했다. 학원에도 다니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그 초조함 때문에 요즘은 식욕도 없고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태민은 힘겹게 말을 꺼냈다. 미영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다. 이 태민아, 사과할 필요 없어. 너는 너의 속도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태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하지만 건우는 납득하지 못했다. 내 속도. 그렇게 여유로운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세상은 경쟁 사회라고. 태민아, 넌 좀 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건우의 말은 태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못난 아들인 걸까? 태민은 젓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영은 건우를 탓하듯 노려보았다. 당신, 너무 심했어요. 태민이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몰아붙이면 불쌍하잖아요. 건우는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반성하면서도 하지만 난 태민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대로는 태민이의 장래가 라며 말끝을 흐린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의 골을 메울 수 있을까?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가족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 했다. 태민은 방에 틀어박혀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벚꽃길은 봄 햇살에 비쳐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왜 나만? 태민은 소리 죽여 울었다. 공부를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책상에 앉아도 집중할 수 없다.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머릿속은 하얗게 변한다. 태민은 초등학생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과 공원에서 해 질 때까지 놀았다. 곤충 채집을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아지트를 만들거나 공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부모님은 칭찬해 주셨고 친구들도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업 수준은 높아졌고 숙제량도 늘어났다. 주변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경쟁은 치열해졌다. 태민도 부모님의 권유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원 수업은 학교보다 어려웠고 따라가기 벅찼다.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일까? 태민은 자신감을 잃어갔다. 공부가 싫어졌고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런 태민을 부모님은 걱정했다. 특히 건우는 태민의 장래를 염려했다. 태민아, 너는 좀 더 진지하게 공부에 임해야 한다. 이대로는 고등학교 입시는 힘들다. 건우는 몇 번이고 태민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태민에게 그 말은 압박감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태민은 그렇게 외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어느 날 태민은 학교에서 친구와 문제를 일으켰다.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되어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태민은 상대를 때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부모님께도 연락이 갔고 태민은 엄하게 꾸짖음을 당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니 최악이다. 건우는 소리쳤다. 미영은 태민아, 다친 곳은 없니? 상대 아이는 괜찮았니?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민은 더욱 학교에 가기 힘들어졌다. 친구들도 이전처럼 대해주지 않았다. 태민은 고립감을 느꼈다. 집에 있어도 학교에 가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중간고사 날, 태민은 학교를 쉬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열이 나는 듯 했다. 엄마, 오늘은 학교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태민은 침대에 누웠다. 미영은 태민의 이마에 손을 대고 어머, 열이 있네? 오늘은 푹 쉬렴. 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태민은 아파서 쉰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시험을 보는 것도 두려웠다. 부모님께 또 실망을 안겨드릴까 봐 두려웠다. 태민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날 오후, 건우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미영은 태민이 오늘 학교 쉬었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건우에게 말했다. 건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그러냐? 요즘 태민이 자주 학교를 쉬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미영은 좀 피곤이 쌓였는지도 몰라요. 게다가 중간고사 전이라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건우는 납득하지 못했다. 압박감. 그런 건 핑계가 될 수 없어. 태민이는 너무 웅석바지로 자랐어. 건우는 태민의 방으로 향했다. 태민아, 깨어있니? 건우는 방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다. 건우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태민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듯 했다. 태민아, 괜찮니? 건우는 태민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태민은 움직이지 않는다. 태민아. 얘야, 태민아. 건우는 초조해하며 태민의 얼굴을 보았다. 태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차가웠다. 태민아. 건우는 아들의 이상에 놀라 소리쳤다. 미영이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태민이가 왜 그래요? 미영은 태민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119에 전화해줘. 건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미영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민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건우와 미영은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잠시 후 의사가 나타났다. 김태민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건우와 미영은 의사 앞에 섰다. 아드님은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건우와 미영은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우리는 아들을 너무 몰아붙였던 것은 아닐까? 태민이의 SOS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내가 태민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태민이에게 너무 엄격했어. 두 사람은 아들의 회복을 기도하며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에서는 벚꽃이 조용히 지기 시작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김씨네 저녁 식탁. 태민은 눈앞의 저녁밥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미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민을 바라보지만 말을 꺼내지 못한다. 건우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굳은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빠.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왜 그러니? 건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차갑게 대답했다. 저 미술부 합숙 포기할래요. 태민의 말에 미영은 놀라고 건우는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소리야?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 포기한다고? 네, 저한테는 무리예요. 기말고사에서 평균 이상 받는 것도 게다가 풍경화를 5장이나 그리는 건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포기하는 건 쉽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야. 건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잘 들어, 태민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왔어. 그래서 공부도 못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 약점과 마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거야? 건우의 말은 태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태민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알겠어요. 태민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민아, 어디 가니? 미영의 물음에 태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에 라고만 대답했다. 태민의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미영은 건우를 노려보았다. 당신 또 너무 심했어요. 나는 태민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건우는 뉘우치는 기색 없이 그렇게 말했다. 태민이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이상을 태민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미영은 목소리를 떨며 호소했다. 나는 건우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은 태민이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태민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태민이의 개성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미영아. 건우는 미영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제 됐어요. 나는 태민이 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미영은 태민의 방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가니 태민은 침대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미영은 태민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태민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태민은 미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태민아. 천천히 생각하면 돼. 엄마는 언제나 태민이 편이야. 미영은 태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잠시 후 태민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미영은 태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태민아, 조금 진정됐니?
태미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이다. 그럼 엄마가 차 좀 끓여올게.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태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빛은 마치 태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때 태민의 눈에 한 장의 그림이 들어왔다. 그것은 태민이 그린 가족 그림이었다. 웃는 얼굴의 부모님과 그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 태민은 그림을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빠, 엄마. 태민은 그림을 쥐고 중얼거렸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태민은 눈을 빛내며 일어섰다. 나는 내 길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태민은 결의를 다지고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고 하얀 종이에 힘차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태민은 다 쓴 종이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건우와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의 모습을 보자 두 사람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태민아, 어디 갔다 왔니? 걱정했잖아. 건우가 말을 걸었다. 아빠,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태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다. 저 미술대학에 진학할 거예요. 태민의 말에 두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술대학. 태민아, 너. 건우는 말을 잃었다.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술대학에 가서 더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태민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태민아. 미술대학이라니. 미영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진심으로 미술대학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해주세요. 태민은 두 사람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건우와 미영은 잠시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건우가 입을 열었다. 알았다. 태민아, 내 결심은 잘 알겠다. 아빠도 엄마도 내 꿈을 응원할게. 건우의 말에 태민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빠. 미영도 웃으며 태민에게 말했다. 태민아, 열심히 해. 엄마도 응원하고 있을게. 네. 태민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김씨네 식탁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희망에 찬 웃음이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빛은 마치 태민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다음 날, 태민은 미술부 합숙에 참가하겠다고 박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박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태민의 결심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그리고 태민은 미술대학 입시를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학원에도 다니고 매일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사를 공부했다. 태민은 결코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미술대학 입학시험 당일, 태민은 긴장하면서도 시험장으로 향했다. 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나뉘어 있었다. 실기 시험에서는 정물화를 그리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태민은 심호흡을 하고 붓을 잡았다. 집중력을 높이고 캔버스를 향한다. 붓끝에서 태민의 마음이 색채가 되어 캔버스에 펼쳐진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 필기 시험에도 최선을 다했다. 미술사, 색채학, 대생.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모두 쏟아부었다. 시험을 마친 태민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몇 주 후 합격자 발표 날. 태민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학교 게시판으로 향했다. 게시판에는 합격자의 수험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태민은 자신의 수험번호를 찾았다. 있다. 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수험번호를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태민은 합격한 것이다. 해냈다. 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고 기쁨을 만끽했다. 그때 태민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민 학생, 합격 축하해요. 뒤돌아보니 박 선생님이 서 있었다. 선생님. 태민은 달려가 박 선생님께 안겼다. 잘했어요, 태민 학생. 자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박 선생님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태민 학생. 자네의 재능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박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태민에게 말했다. 태민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김씨네는 태민의 합격을 축하하며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태민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어요. 건우는 태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태민아, 정말 잘했다.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민아, 축하해. 엄마도 정말 기뻐. 라고 말했다. 태민은 부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빛은 마치 태민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 태민은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박 선생님은 태민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민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몇 달 후 미술부에서 사건이 터졌다. 부원 중 한 명이 박 선생님께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선생님, 저는 이제 미술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박 선생님은 당황하며 물었다. 그 부원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은 저희를 전혀 봐주시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을 뿐인데 선생님은 항상 점수, 입시 그런 것에만 신경 쓰시잖아요. 그 부원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미술실을 뛰쳐나갔다. 그 후 다른 부원들도 하나둘씩 미술부를 떠났다. 박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미술부는 폐부되었다. 박 선생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박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바로 김태민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 선생님께. 선생님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미술부 합숙에 참가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을 때 선생님은 제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기말고사에서 평균 이상을 받을 것, 풍경화 5점 이상을 완성할 것, 합숙 비용은 자비로 부담할 것. 저는 선생님께 왜 그런 조건을 거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시련이다. 이 시련을 이겨내면 넌 크게 성장할 것이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합숙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숙에 참가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전혀 봐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선생님은 저희의 개성과 재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선생님의 이상을 저희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미술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발 눈을 뜨세요. 김태민 올림. 박 선생님은 편지를 읽고 나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태민의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자신은 학생들을 전혀 봐주지 않았다. 자신은 학생들의 개성과 재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자신의 이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태민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다. 김태민 학생에게. 자네의 편지를 읽었네. 자네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네. 나는 내 잘못을 깨달았네. 나는 자네들을 전혀 봐주지 않았다네. 나는 자네들의 개성과 재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네. 나는 그저 내 이상을 자네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을 뿐이었네. 나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네.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네. 정말 미안했다네. 박 선생님 올림. 박 선생님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 그 후 박 선생님은 교직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몇 년 후 태민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의 그림은 독창적인 화풍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개인 전시회를 열 때마다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그의 작품은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어느 날 태민은 자신의 전시회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태민의 그림을 유심히 감상하고 있었다. 태민은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림 어떠세요? 노인은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훌륭하구나. 자네의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태민은 노인의 말에 감동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자네는 예전에 미술 선생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네. 하지만 자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어. 정말 대단하구나. 태민은 놀랐다. 노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니. 노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나는 자네의 옛미술 선생님, 박 선생이라네. 태민은 눈앞에 있는 노인이 박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했다. 박 선생님은 태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민아, 내가 자네에게 잘못했네. 자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네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나를 용서해주게. 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박 선생님은 태민의 전시회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태민아, 자네는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었구나. 자네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거야. 태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미술의 즐거움을 알려주셨고 제 꿈을 응원해 주셨잖아요. 박 선생님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다. 태민아. 이 모든 것은 자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태민은 박 선생님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박 선생님은 태민에게 작은 캔버스를 건넸다. 태민아,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캔버스에는 벚꽃이 만발한 작은 공원이 그려져 있었다. 태민은 그림을 보자마자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 근처 공원이 떠올랐다. 선생님, 이건 그래, 자네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에 있는 공원이지. 자네가 그때 그렸던 그림을 기억하고 있었네. 태민은 눈물을 글썽였다. 박 선생님은 그런 태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태민아, 앞으로도 멋진 그림 많이 그려주렴. 그리고 항상 행복하렴.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태미는 박 선생님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태미는 박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그는 앞으로도 멋진 그림을 그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박 선생님은 태민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자의 길을 깨달았다. 그는 비록 교직을 떠났지만 태민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태민과 박 선생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서울을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착한 박 선생님은 작은 화실을 열었다. 그는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삶은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술부 폐부 사건과 태민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선생님은 화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암자에 들른 그는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괴로움을 토로했다. 스님,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짓밟고 제 이상만을 강요했지요. 그 결과 미술부는 폐부되었고 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을까요? 주지 스님은 조용히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선생님,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속죄입니다. 박 선생님은 스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 후 박 선생님은 더욱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아이들은 박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따랐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 선생님의 화실은 마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박 선생님을 마법의 손을 가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박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아이들 중에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는 아이도 있었고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도 있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다. 바로 김태민이었다. 태민은 성공한 화가가 되어 박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다. 태민은 박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미술의 즐거움을 알려주셨고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선생님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태민을 맞이했다. 그는 태민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다. 태민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내 덕분에 나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고맙다, 태민아. 태민은 박 선생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박 선생님은 태민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은 미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했다. 태민은 박 선생님에게 자신의 그림을 선물했다. 그림에는 벚꽃이 만발한 작은 공원과 그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그림은 제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박 선생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민의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며 말했다. 태민아, 고맙다. 나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박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박 선생님은 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태민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훌륭한 화가가 되렴. 태민이 떠난 후 박 선생님은 다시 화실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그의 붓스트록스에는 새로운 희망과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박 선생님과 태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소설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김태민과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이란 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교육관에 사로잡혀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상만을 강요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상처를 받고 미술부는 폐부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났다. 이처럼 진정한 교육은 획일적인 잣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태민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박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갈등과 오해가 발생했다. 김태민의 부모님은 아들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만을 강요했고, 박 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교육 방식만을 고집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갈등은 해소되고 관계는 회복되었다.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소통할 때 오해는 풀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꿈을 존중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민의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박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